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원화 가치가. 그런데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한국의 내부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의 달러 정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조금 더 심화가 될 것 같네요. 여기 보시죠. 예. 한국은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를 보게 되면 대개 미국의 달러 정책이나 금리 정책하고 연결돼 가지고 혼란이 되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97년도 외환위기는 당시에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그리고 동시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니까 신흥국에 이런 투자됐던 돈들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쏠리면서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 같은 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이렇게 미국의 달러 정책이나 금리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국가인 거죠.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선방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결국은 미국으로 돈이 다 몰렸지 않습니까? 미국 금융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자신들의 자산을 급하게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주식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600원대까지 폭등하게 됐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잘 극복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구제금융 한미 통화수합을 허용한 거죠. 그렇지만 한미 통화수합은 한국에만 허용한 것이 아니고 몇몇 국가들에게 허용되면서 한국이 포함됐던 거죠. 지금은 한미 통화수합을 특별하게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도 안 들어줄 겁니다. 2008년도는 여러 나라가 통화수합을 하는데 한국이 끼어들어간 것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외환보유고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융위기나 이런 부분을 피하려면은 정직한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정직한 정책. 정직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1997년이나 2008년도가 전부 다 미국의 고금리 미국 상황으로 인한 달러 수요 급증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서 돈이 가면서 한국이 돈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1540원이 넘었는데 아마 시간 가면 뭐 1600원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인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달러 강세입니다. 미국의 달러 정책이 강세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하니까 달러 수요가 발생해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1540원대에 마감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적응하는 거죠. 적응하는데 1540원이 참 높네요. 높으니까. 그런데 이번은 1540원을 보는 시각이 강달러 정책이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것 외에 전반적인 기조가 강달러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제임스 박사가 언급하지 않습니까? 스캇 베센트 장관이 텔레비전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대단히 빠르고 혁신 주도적이기 때문에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때문에 강달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일부 전문가들이 달러와 붕괴라는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하는 것을 제임스 온 박사가 이봐라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의 원화가치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시면은 두 가지죠. 달러 강세 추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주식 순매도가 원화가치를 상당 부분 낮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원인별로 기여도가 얼마나 되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미국의 강달러 경향이 현재 원화가치의 폭락의 35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이 30에서 35%,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 및 국제유가 급등이란 요인이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한국의 거주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10% 정도 그렇게 이런 정리를 했네요.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 주식 매각에 따른 달러 수요, 그다음 미국의 강달러 경향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에너지 원유 결제용 달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달러 수요 급증 이게 15에서 20%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해외 특히 미국 자산이겠죠.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 10%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셔도 되고,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성실한 CEO라고 해가 이런 사업에 꼭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실한 CEO를 제가 좋아하니까 여기가 이제 오늘 스트라이버사입니다. 1일 배당 주식인 세타 SAT를 발행하는 13% 1일 배당 주식을 발행하는 작은 회사가 스트라이버, 사업 모델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회사입니다. 본사가 댈러스에 있네요. 달라스에 13% 주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1일 배당 제도를 도입한 지가 13일째네요 벌써. 그러니까 미국 주식 역사상 13% 1일 배당 주식, 너무나 멋지죠. 매달 배당을 주니까 매일 배당을 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맷콜 이렇게 배당 세타를 발행해 가지고 759개를 샀네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개당 65,850달러에 샀네요. 이분이 이제 맷콜 스트라이브사의 CEO입니다. CEO. 오늘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픽초님이 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20억 달러 규모의 스트라이브사가 블룸버그의 지금이 역사적인 할인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200주 이동 평균선은 모든 비트코인 약세장의 끝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끝인지 뭐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죠? 스트라이브사는 이번 약세장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왔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큰 기관 투자에서 국채 딜러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으로 있다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옮겨서 CEO를 하고 있는 거지.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성실한 인물이죠. 성실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런 기사를 가지고
서울에서 이런 열심히 공부하며 투자하는 여기에 빅픽조님이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스트라이브 CEO인 매트 콜은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클레임 비트코인 재무회사에 투자하느냐. 스트라이브사의 보통주는 비트코인 노출을 증폭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트라이브사의 티커는 ASST죠. 오늘도 많이 떨어졌죠. 강세장에서는 뭐 여러 배 정도 더 비트코인 가격보다 가격 상승이 높고 약세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으로 상승장에는 증폭되고 그다음에 약세장에서는 하락폭이 큽니다. 그죠? 그걸 알고 대부분 다 투자를 하니까. 같은 인터뷰에 더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스트라이브사는 지난해 가을에 5,000개 비트코인에서 올해 약 2만 개로 거의 4배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콜 CEO는 현재 6만 2천 불 가격이 200일 이동 평균에 정확히 놓여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약세장 종료 신호였습니다. 그거는 개인 판단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한 손들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나갈 때 강한 손이 구조적 바닥에서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이 낮아졌을 때 코멘트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뭐 제가 손쉽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강한 손은 바닥에서 보유량을 4배 늘리지만 약한 손이 지쳐서 저조한 주가를 버리지 못하고 떠날 때 그 자손은 어떤 손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신념 있는 사람 손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스트라이브사 주식이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오늘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6만 1,000불에서 5만 9천 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은 제가 못 봤는데 6만 불 5만 9천 불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맷콜 CEO가 운영하고 있는 스트라이브사입니다. 12불까지 떨어지는 거죠. 12불까지. 18불 되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맷콜 스트라이브사의 CEO 이야기를 읽고 제가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와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 비트코인의 장기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노출을 더 증가시키고 변동성을 참아낼 수가 있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MSTR이나 ASST 같은 주식에 대한 노출을 고려할 만하죠. 그게 세 가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현물 비트코인을 사거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사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단 전제 조건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열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러나 뭐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레버리지 상품은 고변동성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적정 비중을 넘지 않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 더 큰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핵심은 비트코인한 자산을 믿는지 아니면은 레버리지 그릇을 통해 베팅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강한 확신이 있다면은 다각화된 노출을 통해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처럼 여러분들 가격이 내리면은 저는 오늘 스트라이브사 주식을 조금 샀거든요. 너무 싸니까. 그런데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12불대 같으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투자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유자금 좀 갖고 있다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는 거죠. 투자라는 게 언제 팔 거냐 부분 별로 생각을 안 할 거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경우는 MSTR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를 좀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명확하게 한계를 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방송 진행하는데 마이크론 주식이 장외 거래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오늘 아마 실적 발표하고죠. 그러니까 내일 반도체는 조금 회복될 수가 있겠네. 그지?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신년 투자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라이브는 우리나라에 살 수 있죠. ASST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노출하고 싶은데 큰 돈은 없고 그러면은 12불대나 13불대 정도 되면 스트라이브 주식을 조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뭐 암호화폐 가가지고 여러분들 현물 사는데 지갑에 담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스트라이브사 주식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스트라이브사는 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제프 월턴 잘생겼고 참 똑똑해요. 여기 제가 스트라이브사를 여러분들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는 이 사업 모델이 MSTR하고 똑같은데 근데 일단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지만 뭐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팀원들이 다 똑똑할까. 이 스트라이브의 위험 최고 책임자입니다. 제프 월턴. 글 쓰는 걸 딱 보면 이런 똑똑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글을 쓰는 걸 보면. 그러니까 재보험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입니다. 제프 월턴. 제프 월턴이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비트코인 계열 투자가 죽을 쓸 때 이런 방송을 좀 듣는 것도 좋을 겁니다. 아주 똑똑한 양반입니다. 오늘 글을 하나 올렸네요. 월렌 버핏이 1990년 3월 달에 포비스지 여러분들 글입니다. 이런 글을 여러분 올린 겁니다. 글의 여러분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버크셔 해스웨이가 순자산 가치 대비 65% 프리미엄을 거래되는 것은 심각하게 과대평가된 주식입니다. 당시 보도입니다. 그런데 과대평가됐다는데 1990년 3월 달에 7,150불 주가는 지금 74만 6,812불이 된 거죠. 총수익률은 1,344%.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회사가 대차 대조표에 코카콜라 같이 이런 좋은 회사를 계속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제프 월턴의 이야기는 90년 3월 달에 포브스지가 대차 대조표를 중시하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 기업에 대한 정의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프 월턴 무슨 이야기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계열 투자는 대차 대조표 중시 투자인 거죠. 대차 대조표의 자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인 겁니다.
똑같은 투자 방식을 코카콜라나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이런 투자를 해온 사람이 90년부터 월렌 버핏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도 엄청나게 욕을 했다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 기업에 대한 정오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런데 지금 수익률 봐라. 깜짝 놀랄 거 아니냐. 무슨 이야기를 제프 월턴이 여러분들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당신들 지금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비트코인 사서 모으는 회사나 비트코인 사서 모으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두고 봐라. 현대판 대차 대조표 자산 중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월렌 버핏의 뺨을 칠 정도로 수익성이 나올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 왜 하냐. 수익도 발생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논쟁을 좀 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수십 배짜리 손익보고서 중시 투자 대차 대조표 중시 투자라는 이런 논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난 딱 그거 읽어보고 야, 이 양반 진짜 똑똑하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말로 싸우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밤새 쓴 겁니다. 수십 페이지짜리를. 대차 대조표 중시 투자. 100불 이하의 MSTR은 그냥 거의 공짜인 거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100% 동의하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 중시 투자에 대해서. 그죠?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제 뭐 앨런 글린스펀 이야기처럼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제로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손해는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해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안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얘기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여기 보시면은 1990년에는 버핏은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에 1만 % 이상의 수익을 내며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트코인 계열 투자를 보는 시각과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뭘 포함할 건지. 그죠?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정보를 변별하셔 가지고 소화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프 월슨이 여러분 오늘 한 사람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 제프 월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재보험업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보험료가 매년 7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본은 수익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되어 모이고 동시에 미래 보험 지급 의무가 됩니다. 전문가 갈레트는 세계 최대 보험 브로커이자 위험 자문사인 마쉬에서 근무합니다. 마쉬는 연기금, 보험사, 기관, 대학기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식적으로 17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관 자본에서 디지털 크레딧의 만기를 장기 부채와 매칭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비트코인 담보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담보 상품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험업계 전문가가 하니까 정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크레딧의 만기를 기관들의 장기 부채와 대규모로 매칭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데이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야, MSTR 주식을 왜 사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MSTR을 사냐.
그 쓰레기 주식을 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MSTR 주식을 사냐. MSTR이 쓰레기면 스트라이브는 얼마나 쓰레기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프 볼턴이 여러분들 보시죠. 이 글을 읽고 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격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지만 3년 전 가격이 6배입니다. 어쩌면 그게 보유할 만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글귀나 쓰는 사람들 공부를 별로 안 한 겁니다. 누가 MSTR을 사냐. 그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뭐 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뭐. 여기 보시죠. 제프 볼턴이 딱 논문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긴 논문을 쓴 겁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자기 돈의 상당 부분을 자기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여전히 MSTR에 매우 강하게 투자하고 있고 제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80%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자본시장에서 12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10억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에서 연간 6천만 달러 정도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반면에 스트레티의 디지털 크레딧 자본 구조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효율적이고 안티 프레자일 자본 축적 기계입니다. 6년도 안 되는 기간에 2.5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성장한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의 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류량 위에 이 MSTR에 대한 노출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본구조를 신뢰합니다. 자본구조를 신뢰한 건 사업 모델을 신뢰한다는 거죠. 물론 제프 볼턴이 MSTR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투자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가 여러분들 자기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MSTR의 자산에 제법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딱 쓴 겁니다. MSTR을 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글을 쫙 쓴 겁니다. 뭐 여기 제프 볼턴이 MSTR에 투자하는 이유를 7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4번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여러분 가격이 오르면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지? 그래서 비트코인 MSTR, STRC를 조합해서 비트코인의 관련 위험 수익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망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없으면은.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소신이나 투자에 대한 관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러면 용감한 사람이 되기가 힘든 거죠. 항상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지? 저는 뭐 이렇게 가격 떨어지더라도 뭐 크게 동요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유능한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테판 박사가 자주 이런 포스팅하는 한국의 젊은 분 같은데 DC 비트맥스라는 분입니다. DC 비트맥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맥스 님이 올린 글에 이런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저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방송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계량 분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뭘 하는 거 하니까 참
대단하네요. 이 스테판 박사와 지오바니 박사가 쓴 논문을 읽고 그 논문에 바탕을 해가지고 검증 작업을 한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대단한 분인 거죠. DC 비트맥스라는 분이 그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결과를.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딱딱하지만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좀 딱딱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과학이란 겁니다. 과학. 과학이 밥 먹여주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그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 뭐 별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를 이렇게 지금 정리해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스테판 박사가 다시 포스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딱딱하게 보이지만 이 분석 결과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는 폭락을 해가 여러분들 완전히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를 때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젊은 한국의 젊은 연구자가 모델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데이터는 언제부터 분석했는가 하니까 2010년 7월 18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를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하고 지오바니 박사의 비트코인 가격 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게 맞는지를 검증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타값 비트코인 가격의 증가 기울기가 5.666으로 나온 겁니다. 지오바니 박사하고 스테판 박사의 논문은 5.69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력 결정 개수는 0.96이니까 96%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구조에 대한 모델로서는 아주 훌륭한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놀랍지 않습니까? 베타 A하고 베타 M이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본 겁니다. 베타 A가 뭔고 하니까 모델을 분리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승에 비례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3.033으로. 베타 M은 뭐냐? 비트코인 가격은 사용자 수의 2배만큼 기울기로 여러분들 증가하는 거죠. 그거를 찾아보니까 1.838이 나온 겁니다. 이걸 분리가 두 개를 좀 검증을 해낸 겁니다. 그 맥법칙이라는 것을 검증을 한 겁니다. 앞에 대가들이 한 것을 여러분 젊은 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진짜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체 기울기는 5.666 원래 논문은 5.69 설명력은 0.962 96.2% 결정개수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승만큼 비례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용자 수의 1.8438에 비례하는 거죠. 두 개를 곱하니까 5.57인 겁니다. 원래 논문은 5.67인 겁니다. 이렇게 다 증명을 한 겁니다. 현재 가격은 64,000원 6월 20일이니까 역법칙에 따른 공정가격은 138,000불 현재 비중은 46.8% 디스카운트가 50몇 %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를 진지하게 이런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되게 진지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트레이닝을 그리 받았으니까. 사용한 데이터는 2010년 7월 18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총 5,819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는지 데이터 분석하고 나면 이런 리포트가 다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네. 베타 A 사용자 수는 가격은 사용자 수에 비례하는 이런 걸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굉장히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베타 A하고 베타 B를 추정해낸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차트를 가지고 전부 다 내용이 뭔지를 다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베타 M은 가격은 사용자 수의 제곱승에 비례하고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승에 비례하는 것을 다 통계 분석을 가지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추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하신 분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후의 성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다 수학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 수가 지수 3.03처럼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사용자 수가 증가하는데 1.84 정도의 강한 네트워크 효과가 관찰됩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추 6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서울에 사는 한 젊은 분이 발표를 해가지고 사용자 주장이 거의 정확합니다. 사용자 수는 시간에 3.03 제곱에 비례하고 가격은 사용자 수의 1.84 제곱에 비례한다. 두 가지를 곱하면 얼추 6이 된 겁니다. 장기적으로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채택이 네트워크 효과가 유지된다면 가격은 시간의 높은 거듭 제곱에 비례해서 상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테판 박사 논문의 바탕을 둔 서울에 사는 한 연구자가 검증한 결과를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엄격한 겁니까? 오류 조건 분석을 한 겁니다. 바닥 가격은 깨지지 않았고 채택률도 붕괴하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가격 증가율도 깨지지 않았고 메트칼퍼 이런 법칙도 깨지지 않았고 추세선을 재배하고 잔차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무작위로 변동하니까 아주 이런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에요. 5가지 정도 여러분들 가설을 전부 다 검증을 한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깨끗하게 정리해 줬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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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조건 통과. 그죠? 가격이 여러분들 내려가더라도 플로 가격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과학의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해야 별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아주 정밀한 그런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네요. 아래는 해당 분석 이미지에서 나온 그런 조건을 전부 다 검증한 겁니다. 현재 가격은 공정가치 대비 낮지만 장기 바닥성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3시그마 정도까지 떨어져야 여러분들 깨지는 건데 현재는 마이너스 1.09 시그마 정도입니다. 엄격하게 검증을 했네. 채택률은 계속해서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승에 비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3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채택이 붕괴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얼추 6인데 논문은 5.7이 나오고 이 젊은 분이 조사한 것은 5.67이 나온 거죠. 메트칼프 법칙도 여러분들 설명력이 95% 정도 되니까 가치는 사용자 수 제곱 기반의
네트워크 효과를 적합도를 검사하는 건데 거의 맞아떨어진 거죠. 논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논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이 잔차 드리프트란 것은 뭔가 하니까 이렇게 증가할 때 추세선이 올라가게 되면 추세선을 제외하고는 무작위 0을 값을 준 무작위로 좀 분포가 돼야 모델이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조사한 겁니다. 파우로 회기후에 남는 잔차의 장기 추세 기울기는 거의 0에 가깝다는데 그걸 검증한 겁니다. 대단히 이런 훌륭한 젊은 분이네요. F1부터 F5까지 모두가 OK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공정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60%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신 것은 이 분야에서 가장 학문의 깊이가 깊은 스테판 박사하고 지오바니 박사가 쓴 논문을 그걸 갖고 서울에 사는 한 젊은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들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 검증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 한 장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해 준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젊은 분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칼같이 찾아낸 겁니다. 이 서울에 사는 이 젊은 분. 그래서 이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이 DC 비트맥스 님의 X의 글을 추적해 본 겁니다. 가장 고정글이 하나 있네요. 고정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비트코인 관련 논문 가운데 가장 잘 쓴 논문 같습니다. 누구 논문이? 지오바니 박사하고 스테판 박사가 쓴 논문이 가장 훌륭한 논문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시간을 투입해 여러분들 검증을 한 겁니다. 산토스타시 박사님하고 페레노드 박사님이 쓴 논문이 가장 잘 쓴 것 같다는 거죠. 그래 그걸 가지고 20일 동안 시간을 들여 가지고 본인이 검증을 했다는 거.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가장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예측 모델 서울에 사는 DC 비트맥스라는 분이 글 쓴 거 여러분 한번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본 비트코인 논문 가운데 가장 엄격한 논문입니다. 저는 20일 동안 그 논문을 연구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두 분은 우리에게 자와 오실레이터를 볼 수 있는 상상력을 주었습니다. 파우로 모델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측정하는 가장 정밀한 자와 같은 겁니다. 대부분 모델은 과거를 설명하지만 파우로는 설계되지 않은 테스트도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베타 값이 5.69라는 것은 그냥 곡선 맞추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검증을 어떻게 했냐. 2009년 1월 3일부터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2010년 동안 2016년 7월 8일까지 3617일 동안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2020년 5월 10일까지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만든 다음에 2016년 7월 8일까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찾아낸 모델을 가지고 10년을 포캐스팅 전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5월 10일까지만 자료를 가지고 찾아낸 모델을 가지고 5년간 포캐스팅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뭘 하든지 야무져야 돼요. 모델을 찾아낸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10년을 포캐스팅을 해보고 6년을 포캐스팅을 해본 겁니다. 포캐스팅 날짜는 2026년 6월 22일까지인 겁니다. 예, 대단한 겁니다. 예, 참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론 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2016년까지 데이터 2009년부터 모델을 찾아낸 다음에 향후 10년을 예측하고 그러면은 평균 장차가 0.05 감마로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포캐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 여러분들 2009년부터 데이터로 모델을 찾아낸 다음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포캐스팅을 해보고 실제 가격차와 이런 비교해 보게 되면 평균 잔차가 0.13 감마로 거의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그린 미래의 가격성이 다음 10년을 그대로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팅이 아니고 예측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여러분들 깨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실 때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두 개의 모델을 만든 다음에 향후 10년 향후 6년 정도를 포캐스팅 해가지고 예측치하고 실체치를 여러분들 차이를 본 겁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거지로 맞춘 것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과학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을 만들 때는 미래 데이터를 일제히 사용하지 않았고 과거 특정 시점에 실제 데이터를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 6년을 예상한 것입니다. 예측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거죠. 인간들이 만든 과학은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과학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그리고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한 게 좋겠다는 겁니다. 항상 뺐다가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금 이야기는 한 젊은 분이 여러분들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과학적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런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것을 여러분 접하게 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저게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 접근할 필요가 있죠. 잔차 분석이 또 중요합니다.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나면은 사후 검증의 중요한 부분이 모델에 따른 추세선을 빼고 나머지 값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 0을 중심으로 해서 무작위로 분포가 되면 거의 그 모델이 적합도가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잔차 분석 그런 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후들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잔차 분석은 실제 관측값에서 모델이 예측한 것을 빼면은 그게 잔차입니다. 레지듀얼. 그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규칙이 없고 그냥 무작위면은 모델이 실제 모델이 찾아낸 모델이 대단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남는 것은 랜덤 노이즈 무작위 변동뿐이어야 된다는 것이 모델의 가정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야 이러면 다 열광하지만 가격이 내리면 뭐 오만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잔차의 오차가 거의 무시할 만한 겁니다.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찾아낸 모델이 맥법칙 모델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모델의 예측이 강력하다는 거죠. 기우제식으로 세상을 보면 뭐 그러면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눈앞에 뭐죠. 진리를 이야기해 줘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 그대로 다 쓰여져 있네요. 잔차 분석은 추세를 제거한 뒤에 남는 변동이 무작위적이고 영중임식을 검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 체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